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위험에 대한 혐오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신속하게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혐오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성 극복하기.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JT 북클럽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것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쉽게 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어떤 것은 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르죠. 부정적인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강력할까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코 리브르 출판, 존 티어니와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지음, 정태연, 신기원 옮김, 인간 심리를 다룬 도서, 부정성 편향입니다. 본문만 296페이지,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오래도록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점에 대해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 번에 다루기에는 책 내용이 정말 아깝다고 여겨져 3부작에 걸쳐 리뷰로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말, 부정성, 효과. 1장,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가. 2장, 사랑의 교훈. 3장, 뇌 속의 악령. 4장, 부정성의 힘 사용하기. 5장, 천국 또는 지옥. 6장, 경영학 개론. 7장, 온라인의 위험. 8장, 폴리에나 원리. 9장, 위기의 위기. 10장, 좋은 것의 미래. 오늘은 부정성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사례를 초점 맞춘 3장까지를 소개합니다. 연구 사례 중 흥미로운 실화를 소개하면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데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습니다. 머릿말부터 꼭 챙겨보셔야 되는데 되게 머릿말이 좀 짧게 여겨졌었는데 이 책만큼은 머릿말이 한 장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머릿말은 부정성 효과란 제목입니다.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도 생각하자고 우리는 초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마음과 삶이 어떤 근본적인 불균형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학문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의 힘을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거나 부정성 지배 또는 간단히 부정성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이것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가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적인 경향을 뜻합니다. 예로 우리는 비판에는 충격을 받지만 칭찬 세례에는 별 감흥을 못 느끼죠. 군중 속에 내게 적대적인 얼굴은 잘 찾아내도 친절한 미소는 그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성 효과가 우울한 것으로 들리고 실제로 그럴 때가 자주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쁜 것은 강하지만 우리가 그 속성을 파악하면 좋은 것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성의 힘을 증폭시키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부정성을 물리치려면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성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정성의 힘을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국가가 앞다투어 전쟁에 뛰어드는지, 이웃은 왜 서로 분쟁을 벌이고 부부가 이혼하는지,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는지, 지원자들이 어떻게 면접을 망치는지, 학교에서는 왜 낙제생이 생기는지, 미식 축구팀 감독들은 공을 왜 상대팀 진영으로 차라고 지시해서 득점에 실패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부정성 편향으로 크고 작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고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만족감이 높고
이것은 그들의 정서와 판단이 문제와 실패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고 과거의 슬픔에 빠져드는 대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으로 부정성의 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이 책을 통해 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정성의 힘이 이로울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뇌를 사용해 부정성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내와 지성, 그리고 숫자의 힘을 통해 부정성을 압도하고 결국에 긍정성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는 대신 거기서 교훈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정성의 이점은 정신을 예리하게 해주고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성의 힘을 잘 이해하면 누구에게서나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머릿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 부정성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속담 타르 한 숟가락은 꿀 한 통을 망칠 수 있지만 타르 한 통에 들어간 꿀 한 숟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명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 속담을 고심해서 숙고해서 의미를 곱씹어 보면 정말 그렇구나. 부정성이 갖는 위력은 긍정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세구나 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았던 내용, 머릿말 속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부르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이제 유명한 개념이 되었지만 훨씬 흔한 외상 후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을 겪은 사람 중에 외상 경험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성숙하며 관대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사람들이 나쁜 사건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해 외상 후 성장이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지나치게 주의를 낭비하는데 종종 유감을 표시합니다. 결국 나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의 힘은 온종일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기자, 정치인, 마케터, 블로거 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자 자극적인 기사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이 힘을 이용해 뉴스를 생산하고 담론을 형성합니다. 나쁜 뉴스에 잠식당하면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거리를 부풀려 생각하고 세계의 상황에 절망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있더라도 어떤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겁을 줄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부정성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정서와 세계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괴로움과 파괴적인 공공정책을 초래하는 공포의 폭포를 반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폭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간은 부정성 편향을 통제하는데, 적어도 인식하는데 다른 동물들에 비해 특별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위험에 대한 혐오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신속하게 피하는 방법을 학습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혐오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성 극복하기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머릿말이 정리가 되는데 머릿말도 꼭 잘 챙겨서 읽어보시면 이 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1장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가, 부제 합리적 마음을 사용하기 이어집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중 한 명인 바우마이스터는 부정성 편향 관련 논문을 출판하기 오래전 경력 초기 때 예비 연구라 할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파트너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연인이었던
그 사람은 소리치며 화를 냈고 그럴 때마다 바우마이스터 본인은 슬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우마이스터의 부모님은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샤워하며 욕실 바닥에 물을 튀기거나 셔츠를 다린 뒤 다리미 전원을 끄는 것을 잊은 일이 바우마이스터에게는 실수였지만 상대방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상대가 너무 화가 나 접시를 부엌 벽에 내던져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관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 도전은 너무 힘겨웠습니다. 이런 일이 끝난 다음에는 여자가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사과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고 바우마이스터가 왜 자신을 화나게 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 사이는 다시 좋아졌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여자가 알려준 대로 행동하면 여자는 그걸 속임수라고 깎아내리며 계속 바우마이스터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우마이스터는 관계를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의 희망은 되살아났습니다. 바우마이스터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반드시 반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믿기보단 다시 이성적인 마음가짐으로 대화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마음을 압니다. 무언가, 즉 연애, 직업, 우정, 프로젝트를 분석해 장점과 단점을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 그 비용이 너무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당신의 본능은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본능만을 믿는 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어려운 순간에 나쁜 것은 더 크게 덮쳐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제대로 저울질해 보려면 합리적 사고, 데니얼 카너먼이 명명한 시스템 2, 즉 논리적이고 천천히 작동하는 뇌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2는 단기적으로는 본능, 즉 카너먼이 말한 본능적이고 정서적이어서 부정성의 힘에 빠르게 휩쓸리는 시스템 1을 따르는 것보다 정신적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소모와 고통을 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마이스터는 자신의 전통적 전략을 힘든 연애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죠.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관계가 기쁨을 주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수첩에 예, 아니오를 표시했습니다. 아니오가 더 많다면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은 것이죠. 몇 달 동안 기록을 계속한 뒤 나쁜 날과 좋은 날의 비율이 꽤 일정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여전히 없고요. 비율은 나쁜 날 한 번에 좋은 날 2번이었고 이건 그가 정한 2개의 기준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확실히 많긴 하지만 나쁜 날에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기분이 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보다는 본능적인 느낌에 근거해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수첩에 매일 표시를 하며 나중에 긍정성 비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개념을 여기서 찾아내게 됩니다. 나쁜 사건에 대한 좋은 사건의 비율. 이 단순한 비율을 통해 사랑이나 인생의 복잡성을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성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가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 긍정성 비율은 우리 모두에게 부정성의 힘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에 대항할 수 있는 긍정성의 힘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가? 그럼 긍정성 비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4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얘기를 또 설명을 합니다. 뇌는 느낌보다 숫자에 집중한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 부정성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다른 종류의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측정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긍정성 비율을 발견해냈습니다.
가장 간단한 측정 중 하나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몇 번인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정을 위해 어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하루 보냈는지, 나쁜 하루 보냈는지, 아니면 평범한 하루 보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보통 좋은 날 3번에 나쁜 날 1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평균보다 더 좋으려면 나쁜 날 1번에 좋은 날이 적어도 4번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유용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단지 바우마이스터가 젊은 시절 연애관계에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세보며 선택한 목표와 우연하게 일치해서만은 아닙니다. 바우마이스터가 그런 추측을 한 이래 연구자들은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최소 2배는 강력하고 지폐와 동전이 아닌 정서와 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3배 강력하다는 걸 계속해서 발견해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선 긍정성 비율이 적어도 3대1, 가급적 그보다 조금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즉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좋은 것 4개가 필요하다는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험의 대략적 법칙을 설명합니다. 4의 법칙. 부정성 하나를 이겨내기 위해 긍정성 4개가 필요하다. 매일 운동을 하거나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처럼 자기 수양을 시작할 때 4의 법칙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새해 결심으로 시작하는 다이어트, 영양학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효과라고 부르는 것에 번번이 항복합니다.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먹어서 어차피 다이어트는 망했으니 아예 한 통을 다 먹어버리자. 그러나 완벽을 기대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대신 적어도 닷새 중 나흘은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는 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죠. 이 목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비율을 4대1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보상데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제안을 하잖아요. 4일 동안은 열심히 지키고 하루는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먹고 싶은 것.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보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4의 법칙과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력을 예측할 때 이 비율을 고려하십시오. 만약 회의에 한 번 늦었다면 다음 회의에 한 번 일찍 가는 것만으로 그 영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좋은 일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속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인이나 부하 직원을 한 번 비판했으면 적어도 4번은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4의 법칙을 항상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에게 4번 꽃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한 번 보내서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형태의 사과를 시도하십시오. 4의 법칙을 기억하면 관계, 일, 그리고 삶의 나머지 부분에서 실수를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후기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따라서 평균보다 잘하고 싶다면 최소 4대1의 긍정성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불만족한 고객에게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7장에 대해서 확실히 더 심도 있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쁜 평판에 대해서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문제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평판은 훨씬 더 많은 좋은 평판으로 덮어야 합니다. 최근 인도의 캐드버리라는 초콜릿 회사의 위기 대응 방법, 어떻게 역경을 넘었는지, 그 부정성 효과를 어떻게 덮었는지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흥미롭게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의 법칙을 논의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부정성 편향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4의 법칙에는 그 반대의 측면으로 외부의 문제에 반응할 때 염두에 놓을 만한 긍정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이 교훈은 다름 아니라 부정적 효과가 당신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지만 뇌의 비합리적 충동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무리 슬프고 절망적이어도 대부분의 날에는 나쁜 일 하나에 좋은 일이 4개 이상 생깁니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점점 나아져 온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떤 부정적인 사건 하나에 내 하루에 긍정적인 일이 몇 개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회 법칙이 충분히 적용할 만하구나. 내가 부정성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안전 중독자들이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9.11 테러 사건에서 미국이 대처한 방법, 어떻게 부정성이 이들의 시야를 흐려놨는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냥 전진하라. 여기서는 미식축구팀, 어떤 미식축구팀 감독의 선택이 다수 사람들의 부정적인 야유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성의 힘을 줄이는 하나의 전략,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압도하는 것. 여기에는 긍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나중에 논의해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더 효과적인 전략, 부정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사회 법칙을 따르면 나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정성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하고자 하는 책,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사랑의 교훈, 소재 부정성 제거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정성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결혼 서약에는 우아한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칭이 아닌데 우리 대부분은 사랑이 얼마나 균형을 잃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죠. 결혼이나 다른 관계에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의 힘이 판단력을 흐려 배우자, 친구, 자녀가 멀어지게끔 행동하면 이런 가벼운 갈등만으로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성 효과는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해 그들의 다른 실수를 과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내적 과신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우자, 친구,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당신이 기울인 노력을 몰라줄 수 있는지 의아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나고 속상한 의문 중에 하나, 즉 왜 사람들은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책은 앤서니 트롤럽의 소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 이 사례를 설명합니다. 해소될 수 있었던 갈등이 왜 해소되지 않고 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이 부정성의 함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계하고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부부가 부정적인 것, 의심, 좌절,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정성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했는데 이것이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늦게 결혼한 사람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돈이 더 적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커플도 있지만 훨씬 많은 수가 잘 될 수도 있던 관계를 끝냅니다. 커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심지어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조차 관계가 망가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학자 샌드라 머리와 존 홈스는 실험실에서 커플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서로 등지고 앉게 했습니다. 실험 보조원은 그들이 같은 설문지에 답할 텐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받은 설문지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묻는 설문지였습니다. 다른 쪽의 파트너는 이상한 과제를 받습니다. 그건 집에 있는 모든 걸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25개 이상의 물건을 적도록 지침을 받은 후 각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파트너는 상대방이 적는 소리를 들으며 할 일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단점을 적는 것, 한 사람은 집에 있는 수많은 집기들을 적는 것. 이런 상황에 놓이면 분명 자신의 개인적 실패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겨우 한두 가지 불만을 적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다른 관점, 정말 불만이 많은가 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연구는 나중에 이게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불행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지는 않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리기 전 실험자는 관계에 대해 좀 더 질문했고 이런 속임수가 어떤 사람들, 즉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고 이 두려움에 통제권을 내주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을 연인의 마음에 투사한 것이죠. 한 사람의 자신감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혼부부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의 양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예측하는데 강력하게 작용하는 변인인 반면 언어적 애정 표현은 효과가 조금밖에 없었고 성관계를 통한 애정 표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쾌해하거나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보다는 때로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이 좋은 말이나 행동보다 관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했고 부부싸움을 해보니 이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크게 버리지 않아도 될 일을, 화를 진정시키면 될 것을 그 순간에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더 큰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으면서 반성 많이 했죠. 책은 괜찮은 관계라는 소제목으로 내용을 이어갑니다. 부부 연구에서 위안을 주는 교훈은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부정성 편향이 다른 많은 관계, 즉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지도자와 후계자, 관리자와 직원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처럼 가벼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일찌감치 발견한 것 중 하나가 근접성 효과입니다. 1940년대 보스턴의 새로 생긴 마을의 주택과 아파트에서 이웃 간 우정 형성 과정을 세심하게 그려낸 연구를 통해서입니다. 우정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요인, 즉 처음부터 끝까지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옆집에 사는 이웃과 친해질 확률이 가장 높았고 친구가 될 확률은 거리가 멀수록 급격하게 떨어져 몇 집 건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근접성 효과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심리학 개론서에 기분 좋게 넣을 수 있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서로 마주치게 하면 사람들은 공감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몇몇 다른 연구자가 다른 동네에서 불화와 우정을 연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앙숙은 친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접성 효과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하고 빨랐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계산해 본 결과 연구자들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지만 나쁜 사건은 한두 가지만으로도 이웃을 적으로 만든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심리학 개론서에 넣을 만한 낙관적 내용은 아니지만 관계에 대한 이러한 발견과 부정성 편향에 대한 또 다른 여러 발견에서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교훈을 줍니다. 이웃, 배우자, 자녀, 아니면 다른 누구와 상대하든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서는 층간소음이 큰 문제가 되죠. 이런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기보다는 서로 적대하는 방법을 더 빨리 깨우치는 것이 우리는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정성 효과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또 안도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녀의 IQ는 거의 전적으로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학사학위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든지 중산층인지 아니면 부자인지 단순히 직업적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큰 성공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모의 양육은 아이의 지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환경을 피함으로써 그들은 아이들이 유전적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해주지만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부모들은 태교를 위해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최고의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가장 비싼 학교에 등록금을 내겠지만 자녀들의 IQ는 이런 것으로 크게 높일 수 없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샌드라 스카와 동료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부모가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는 한 그 밖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양육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유난히 성실한 양육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거나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되는지를 예측할 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너무 가혹하거나 불공평하게 훈육하는 것과 같은 나쁜 특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99번을 잘해주어도 한 번 엄청나게 상처가 돼 5년이든 20년이든 지워지지 않는 나쁜 기억을 선사한다면 그것이 더 나쁜 양육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저도 참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2장의 마지막은 그래서 부정성을 제거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챕터를 읽고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제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내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 초보적 실수를 반드시 제거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3장으로 이어집니다. 뇌 속의 악령, 부제, 우리 안의 부정성. 3장은 정말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이 사람이 어떻게 부정성, 즉 두려움을 극복하고 엄청난 도전을 성취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로 제가 링크도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들으시고 이 유튜브까지 함께 보시면 정말 큰 성찰, 통찰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도전 전문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2동에서 뛰어내렸고 탄소 섬유 날개를 달고 스카이다이빙을 해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또 크로아티아에 있는 180m 깊이 동굴 가장자리에서 검은 심연 속으로 뛰어내렸다. 언제나처럼 두려움 없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팬들은 그를 두려움 없는 펠릭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성층권에서 첫 번째 초음속 낙하 계획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는 두려움 없이 이 과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훈련하기 위해서 최초의 초음속 비행이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공군기지 근처로 떠날 때 펠릭스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위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임무 도중에 죽을 가능성도 차분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35km 상공에서 우주복 압력이 떨어지면 혈액이 끓어오르기 시작하겠지만 낙하 도중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걱정거리도 아니었습니다. 1130km의 시속을 뚫고 가속하는 동안 신체 일부는 음속 장벽을 깨고 나머지가 음속하에 남아있으면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치명적인 레드아웃 현상, 몸이 빠르게 빙글빙글 돌며 피가 눈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펠릭스는 두려움 없이 이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펠릭스는 맞춤 우주복과 헬멧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 이것을 착용하고 훈련받을 때 매우 고립감을 느꼈는데 바깥 공기를 느낄 수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덫에 걸린 느낌이 들었고 그때는 당장 우주복과 헬멧을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달린 문제예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거기서 더 노력하는 건 정말 잘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펠릭스의 훈련이 이어집니다. 펠릭스가 우주 비행사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훈련 속에서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텍사스의 공군 기지에서 고고도 체인버 안에 펠릭스와 압축 캡슐을 태우고
5시간 동안 얼음처럼 차갑고 희박한 성층권의 공기 속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대비한 가상 훈련이었습니다. 텍사스로 가기 전날 밤, 펠릭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아파트에서 짐을 다 싸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간. 내가 우주복을 입고 헬멧 속에 갇힌 채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새벽 무렵 답을 찾아냈습니다. 말도 안 돼. 6시. 펠릭스는 오스트리아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펠릭스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항공우주 엔지니어 아트 톰슨에게 전화해 죄송해요. 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꼼짝하지 마세요. 내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못해요. 펠릭스가 말했습니다. 이 펠릭스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레드불, 음료로 유명한 회사죠. 에너지 음료.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년 동안 거의 수백만 달러를 썼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는 그 순간이 됐습니다. 저돌적인 인간으로서의 펠릭스의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펠릭스가 결국 부정성의 힘에 항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책은 펠릭스가 두려움을 숨기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잘하고 있었다는 걸 설명합니다. 처음에 그건 그저 우주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몇 분 뒤 드는 가벼운 불편함이었다면 나중엔 헬멧을 미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의 고무 냄새만 맡아도 두려움이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훈련장까지 가는 길에 있는 호수를 보면 이제 훈련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동요를 느꼈습니다. 호수를 지날 때면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다고 본인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자질이 우세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우주복을 입고 훈련할 때 피력했던 펠릭스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펠릭스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전 대화에서 한 가지만큼은 펠릭스가 옳았습니다. 그건 마음에 달렸다고 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책은 뇌에 두려워하는 기능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동적으로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8개월 된 아기가 개구리 그림보다 뱀 그림을, 행복한 얼굴보다 슬픈 얼굴을 더 빨리 바라본다는 예시도 덧붙입니다. 5살 아이에게 여러 얼굴을 보여주면 행복한 얼굴보다 슬픈 얼굴을 더 빨리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무언가를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무의식적 처리와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의식적인 정보와 목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도체의 정서적 반응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부정성의 힘은 여전히 분명했지만 이 편도체의 적응 훈련, 이 편도체의 의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성층권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 업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펠릭스는 어떻게든 본능적인 두려움을 다스리고 편도체를 통제하고 자율신경계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긍정적 사고의 스승이란 소제목. 펠릭스는 한 심리학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저베이스. 그와 마주 앉았을 때도 펠릭스는 기분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저베이스의 특기는 매우 위험한 환경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중량급 권투 선수, 해군 전투 조종사, 프로하키, 미식축구 선수들과 일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베이스는 펠릭스에게 빈 의자를 가리키며 아들이 저기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펠릭스에겐 아들이 없는 상태였고요. 상상 속의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펠릭스는 상상 속의 아들에게 설명하며 저베이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저베이스는 펠릭스가 도전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펠릭스는 최소화라고 부르는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저베이스는 설명합니다. 좋은 사건의 영향은 비교적 작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불구로 만들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나쁜 사건입니다. 펠릭스는 저베이스에게 공황이 너무 심해져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베이스가 말합니다. 공황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주복에는 그만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협은 정신적인 것이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저베이스는 두려움을 창조하는 마음의 능력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들려준 내 머릿속이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창조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작가가 살고 있어서 그의 지필 능력은 순식간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할 일들을 실제인 것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펠릭스는 랭커스터까지 오는 동안, 즉 훈련장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머릿속으로 두려움을 창조해냅니다. 저베이스는 펠릭스에게 심리치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호흡법도 가르칩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에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는 의식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호흡하세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 얘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펠릭스는 결국 그 과정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 과정에 들어갑니다. 책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황 발작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하기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공황 발작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공황 발작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경보죠. 그것을 견디겠다고 결심하면 장악력을 느낄 수 있고 결국 두려움은 힘을 잃게 돼 공황 발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처럼 긍정성 비율을 높여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험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제압하십시오. 펠릭스의 경우 세상 어느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우주복, 처음에는 그 우주복이 훈련을 연상시켜 두려워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의식적 전환을 하도록 훈련하는 과정,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즉 생각의 전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갖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결국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 해석이 부정적 두려움을 넘어서는 훈련이 우리 뇌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 이 책은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목 자유낙하. 드디어 펠릭스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펠릭스의 얘기입니다. 저의 가장 큰 성취는 낙하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저의 악령, 그러니까 우주복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베이스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기적 같습니다. 펠릭스는 성층권에서 낙하하고 시속 1530km, 마하 1.25의 최고 속도까지 도달한 후 약 36km의 자유낙하 신기록을 성취합니다. 펠릭스는 사막의 고원에 두 발로 부드럽게 착지하고 무릎을 꿇고 승리감에 차 허공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펠릭스를 치료한 심리학자 저베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나면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펠릭스는 이 도전의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평생 쓸 수 있는 무기를 얻었어요. 여기까지 3장의 내용입니다. 이 펠릭스의 도전 이야기는 유튜브로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유튜브 링크까지 함께 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부정성 편향 리뷰 1부를 마치겠습니다. 총 3부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